오늘은 어느 때보다도 다사다난했던 2020년을 마무리하며 올해 두윤호가 알아봤던 총 43명의 인물 중에서도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던 인물 탑 5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좋은 소식으로, 누군가는 나쁜 소식으로 많은 대중들의 이목을 집중받았던 탑 5의 인물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한국 골프계의 전설 박세리 선수 편에 이어 한국인 메이저리그 진출에 문을 열었다고 평가받는 한국 야구계의 전설, 요즘에는 팬들마저 도망가게 하는 투머치 토커 이미지가 더 강한 것 같은 레전드, 대한민국 최고 스포츠 재벌 박찬호 선수가 약 17년간 메이저리그로 활동하며 쌓아온 재력과 재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찬호 선수는 1973년생, 올해 48살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운동신경이 뛰어난 덕분에 교사의 추천으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야구를 시작한 박찬호 선수는 이후 고등학생이란 어린 나이부터 인정받는 투수로 성장해 박찬호 선수는 고등학교를 마침과 동시에 프로 입단을 앞두고 하나 이글스와 연봉 5천만원으로 거의 계약을 할 뻔할 정도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대학부터 먼저 진학하라는 어머니의 의견으로 그렇게 어머니의 뜻에 따라 한양대학교로 입학하게 된 박찬호 선수는 대학교 2학년 시절인 1993년 미국 버펄로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나가 맹활약을 펼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애틀란타 브레이브스, 뉴욕 양키스,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등에서 오퍼가 들어오게 돼 마침내 박찬호 선수는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와 120만 달러로 계약을 하게 되며 역대 두 번째 아시아인 메이저리거가 돼 한국인 최초로 메이저리그 100승을 달성한 투수, 메이저리그 아시아인 최다승을 기록한 투수, 한국 야구 역사상 가장 큰 이력을 남긴 역대 최강 투수라는 평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박찬호 선수는 한국에선 단순히 뛰어난 운동선수가 아닌 한국 골프계의 전설 박세리 선수와 함께 한국 스포츠의 상징이자 영웅으로 여겨지는데, 왜냐하면 물론 뛰어난 실력과 어려움을 딛고 큰 성공을 거두었다는 점도 그의 핵심 인기 요인이었지만 1990년대 후반 IMF로 인해 여러 기업들이 도산하고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거나 자영업이 망하는 등 패배감과 실망감에 쌓여있던 국민들에게 홀로 외국에 나가 고군분투한 박찬호 선수는 위안이 되어주었으며, 이로 인해 박찬호 선수는 당시 상처를 입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준 국민적 영웅으로 이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직업이 야구 선수였던 만큼 박찬호 선수의 메인 수입 중 하나는 프로 선수로서의 연봉입니다. 박찬호 선수는 지금까지 두윤호가 조사했던 여러 스타들과는 다르게 이미 그의 누적 연봉은 수많은 언론들을 통해 자료가 정리되어 있어 자료 조사가 매우 쉬웠는데, 박찬호 선수는 과거 약 17년간 메이저리그에 머물며 총 8,545만 6,945달러, 하나로 약 1,033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보도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는 역대 한국인 메이저리거 중 3위에 달하는 금액으로 1위는 추신수 선수, 2위는 류현진 선수이나 업계 평균 연봉이나 물가 환율 등 너무나 다른 변수가 있어 단순히 그 가치를 평가하기가 어려운 만큼 이는 단순 참고 정도로만 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다음은 CF 출연료입니다. 박찬호 선수의 CF 출연 목록은 확보된 자료에서만 1996년부터 최근 KCC 광고까지 최소 22편의 광고를 출연하였습니다. 또한 광고 목록 중 초반쯤으로 볼 수 있는 1998년 박찬호 선수는 삼보 컴퓨터와의 계약에서 11억 원을 지급받았다 보도된 만큼 이를 기준으로 잡고 단수 계산시 242억 원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약 1,300억 원에 다가갑니다. 물론 이외에도 과거 박찬호 선수는 텍사스 레인저스와 5년 계약 당시 하나로 약 700억가량을 계약금으로 지급받기도 하였으며 2012년 언론에 보도된 기준만 해도 매년 자신의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가 연간 10억 원, 수십 회의 방송 출연, 계산을 포함하지 않았던 약 30억 상당의 일본 리그에서의 수입 등 이러한 모든 수익들을 합산한다면 수많은 언론은 박찬호 선수의 총 재산을 약 2천억까지도 추정한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러한 모든 수익들의 추정 계산은 박찬호 선수도 생활비도 있고 세금도 냈을 테니 이 점은 퉁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득을 바탕으로 앞서 말한 것처럼 박찬호 선수는 신사동에 소재한 한 빌딩을 매입하였는데 2003년 약 70억 원에 매입한 후 다시 추가로 70억을 재투자해 신축한 이 빌딩은 현재 약 600억 원 호가하는 곳으로 알려졌으며, 또 마찬가지로 박찬호 선수는 지난 2002년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분양받았던 토지에 지상 15층 규모의 업무용 빌딩을 새롭게 신축하였으며 해당 건물의 가격은 현재 약 300억가량인 것으로 알려져 두 부동산의 가격만 합산해도 총 약 900억 원으로 이 두 건물에서만 매년 약 10억 원도 가볍게 초과하는 수십억 단위의 임대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고로 앞서 말한 계산엔 포함하진 않았지만 메이저리그로 활동한 박찬호 선수는 앞으로 65세부터 매년 메이저리그 연금 제도로 연금을 받게 되는데 그 액수가 매년 약 30만 불, 약 3억 6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예능 우리 집의 외환일을 통해 공개된 박찬호 선수의 집은 최근 약 10년간 신흥 명품 주거지로 알려진 서울 성수동 서울숲 스테이트 아파트로 약 55평에 달하는 이곳을 박찬호 선수는 과거 약 14억 6천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참고로 현재는 시세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약 20억 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가로 과거 1999년 박찬호 선수가 미국 베버리힐스에 약 20억 원으로 매입한 부동산은 7개의 침실과 수영장, 인공폭포까지 갖춘 호화 저택이었다며 언론에까지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동산들을 제외하면 수천억대 자산가라는 타이틀과는 다르게 박찬호 선수를 둘러싼 명품 스포츠카 등 재력을 엿볼 만한 일화는 찾기가 어려웠는데, 반대로 박찬호 선수는 자신보단 타인을 위해 소비한 부분에선 더욱 그의 재력을 느끼게 한 일화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2011년엔 당초 하나로부터 받게 될 연봉 4억 원과 옵션 2억 원 등 총 6억 원을 아마추어 야구 발전 기금을 위한 야구 기금으로 전액 기부, 또 2011년 일본 도호쿠 지역의 대지진 피해 성금으로 1천만 엔, 하나로 약 1억 4천만 원을 기부, 2015년엔 한국
프로야구의 400홈런 시대를 연 이승엽 선수가 기부를 결심하자 이러한 소식을 들은 박찬호 선수도 이를 기념하고자 400만원을 기부, 또 2018년 이승엽 야구 장학재단에 유소년 발전기금을 위한 1억원을 기부, 2019년 자신의 장학재단을 통해 장학금 1억 2천만원을 전달, 가장 최근엔 미주 한국일보를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성금 1만 달러를 기부하는 등 너무 많아 모두 언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박찬호 선수는 수많은 기부와 자신의 재능을 사회에 환원해 이는 언론에까지 보도되며 박찬호 선수의 통큰 기부가 야구계의 기부 문화를 바꿨다는 기사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추가로 박찬호 선수의 재산은 아니나 박찬호 선수는 자신의 아내인 박리애 씨와 그녀의 집안으로 인해 많은 돈과 관련된 재미있는 일화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1000억원대 자산가인 박찬호 선수가 작아 보일 정도로 천문학적인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박찬호 선수의 아내 박리애 씨는 그녀의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만 약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2000억원대 자산을 소유한 박찬호 선수보다 약 5배 이상의 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박리애 씨의 아버지이자 박찬호 선수의 장인인 박충서 씨는 제1동포 부동산 재벌로서 일본 중앙 토지 주식회사를 운영해 일본에서 손꼽히는 재력가로 일본 부호 순위 30위권에 들기도 하였으며, 지난 1998년엔 일본 개인 세금 총액 2억 8,170만엔을 납부해 일본 전체 국민 중 세금 납부 상위 76위에 이름을 올린 적도 있다 보도되었습니다. 참고로 이와 관련된 재밌는 일화로 과거 채널A 예능 풍문으로 들어쇼에 출연한 한 기자는 박찬호 선수의 장인 박충서 씨를 언급하며, 과거 박충서 씨가 한 인터뷰에서 사위 박찬호가 야구만 해서 돈은 많이 못 벌었지만 사람은 정말 좋다고 말했다는 일화를 공개해 2000억대 자산가가 돈을 얼마 벌지 못한 사람으로 평가된 신기하면서도 놀라운 일화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아는 것처럼 박찬호 선수는 일명 투머치 토커로서 보통 말이 매우 많은 사람들에게 붙여지는 별명 같은 수다쟁이 컨셉으로 많은 이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재밌는 일화로 과거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와 박찬호 선수가 함께 있는 사진에서 리퍼트 대사의 표정 하나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며 하나의 짤로 사용되기도 했으며, 과거 2019년 말엔 박찬호 선수가 책상에 앉아 담담히 일기를 쓰는 모습이 공개된 적도 있었는데, 이 모습에서조차 빽빽히 쓰여있는 박찬호 선수의 일기장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며 일명 투머치 다이어리, 토크로 못 채운 분량을 일기로 채운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박찬호 선수는 과거 한 인터뷰에서 밝히길 중학생 때부터 운동에 대한 일기와 일상에 대한 일기를 각각 한 권씩 썼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써갔던 일기장에는 자신의 일과와 앞으로의 목표, 마음가짐, 꿈, 심지어 가계부까지 빼곡히 적혀 있었고,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매일을 기록해 그 기록들을 다시 되돌아봄으로써 박찬호 선수는 끊임없는 변화와 성장을 이뤄내며 대한민국 최초의 메이저리그로서 부와 명예를 모두 가진 성공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천사부려의 일행, 1000번의 생각보다 한 번의 행동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위대한 성과는 결코 우연히 나타나지 않으며, 박찬호 선수의 성공 뒤에는 이러한 투머치 일기가 있었던 것처럼 2020년 6월 말 어느덧 한 해의 절반이 흘러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라도 주인우도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났냐라는 생각만 하지 않고 오늘부터라도 작은 행동 하나라도 조금씩 쌓아 올려 어제보단 나은 오늘을 맞이해보려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이번 박찬호 선수 편을 준비하며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한국 야구 역사상 가장 큰 이력을 남겼다고 평가받는 역대 최강의 투수, 예능에서조차 레전드급 제구력으로 모든 시청자들을 놀래킨 남자, 한국 야구의 전설 코리안 특급 박찬호 선수의 재력과 재산에 대해 알아본 주인우의 135번째 돈에 관한 이야기, 투머치 토커 박찬호 선수 편이었습니다. 더 많은 흥미로운 스토리 주인우를 구독하고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돈 걱정이 없을 것 같은 부의 대명사, 아랍에미리트 아비다국의 왕자이자 아랍에미리트 연방의 부총리이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시티의 구단주로도 알려진 부의 끝판왕 만수르의 재력과 재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수르는 1970년생, 올해 만 49살이며 본명은 셰이크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얀입니다. 이름 앞에 붙는 셰이크는 아랍권 지배계급 남성 이름 앞에 붙는 칭호로 족장 또는 최고 통수권자 등의 뜻을 갖고 있으며, 이름이 이렇게 긴 이유는 아랍인들은 자기 이름 뒤에 아버지의 이름과 가문 이름 순으로 이름을 짓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현재 삼성그룹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이름을 예시로 들어보면 최고 경영자 경주 이씨 건희의 아들 부회장 재용, 같은 시기의 이름을 짓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만수르가 부총리로 역임하고 있으며, 그의 가문인 알라얀 왕가의 나라로 알려진 아랍에미리트는 중동에 있는 7개의 나라가 하나로 연합한 나라이며, 참고로 지금은 도시가 된 7개의 나라 중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곳은 일명 사막 위의 기적이라 불리는 두바이입니다. 그러나 7개의 나라가 연합된 아랍에미리트의 실질적 실세는 수도인 아부다비이며, 아부다비의 최대 권력은 만수르의 가문인 알라얀 가문으로, 아부다비가 아랍연합국에서 가장 큰 파워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오일머니입니다. 아부다비는 1958년 엄청난 양의 해저 유전을 발견하게 되며 전세계에서 6번째로 많은 석유 매장량과 세계 최고의 석유 품질로 전세계로부터 엄청난 오일머니를 벌어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아부다비국의 왕자인 만수르는 과연 얼마나 큰 재산을 소유하고 있을까요? 우선 이미 언론에서도 수차례 공개된 만수르의 개인 자산은 약 34조 원이나 보도되었습니다. 참고로 34조 원이라는 금액은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라 알려진 삼성 이건희 회장의 재산
재산 17조 원의 약 2배에 달하는 규모이며 만약 34조 원을 이자 수입으로 계산했을 경우 만수르는 1초에 13만 원, 1시간에 약 5억 원, 하루에 약 130억 원, 한 달에 약 4천억 원, 1년에 약 4조 7천억 원이라는 경이적인 수익이 생기는 크기의 돈이 34조 원입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이러한 34조 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보면 34조 원은 강남의 200억 수준의 빌딩을 1700채 살 수 있는 돈이며 2만원짜리 치킨으로 따지면 치킨 17억 마리, 한국과 중국, 일본의 모든 국민들이 1인 1닭을 하고도 여전히 1억 마리가 남는 크기이며 또 여기서 6천원짜리 국밥으로 따져보면 56억 6600. 하지만 이러한 34조 원이라는 금액은 만수르의 개인 재산일 뿐 그의 가문인 아부다비 왕가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무려 1000조 원에 육박한다고 수많은 언론이 보도하였습니다. 물론 모든 오일머니가 항상 그렇듯 이는 정확한 수치가 아닐 수도 있지만 참고로 세계 3대 펀드로 알려진 아부다비 투자청의 펀드 규모는 약 8280억 달러, 하나로 약 965조 6천억 원이니 나라의 돈이 곧 왕족의 돈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는 곳인 점을 고려했을 때 알라양 가문의 전체 재산이 1000조 원을 쉽게 돌파한다는 건 충분히 납득가는 대목으로 볼 수 있을 듯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천문학적인 재산을 만수르는 어떻게 사용할까요? 우선 첫 번째로 과거 만수르의 부를 느낄 수 있었던 사건 중 하나는 2008년 만수르의 현실판 FM 게임으로 불리는 EPL 맨체스터 시티 인수 사건입니다. 진정한 부가 무엇인지 보여주겠다 라는 명언을 공표하며 약 2천억 원으로 축구구단 맨시티를 인수한 만수르는 가장 먼저 약 7,300억 원이나 되는 맨시티의 부채를 일시불로 갚아버리며 시작부터 인수 비용과 부채를 갚기 위해서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비용을 투자했습니다. 또한 거기서 끝이 아닌 만수르의 파격적인 투자 행보는 그가 맨시티를 최고의 구단으로 만들고자 소비한 비용들만으로도 알 수 있는데 만수르는 2008년 구단을 인수하고 난 뒤 5년간 약 1조 2478억 원을 선수들을 영입하기 위해 이적료를 지출하였으며 마찬가지로 선수 연봉 지급에만 4천억 원을 지급하고 2400억 원을 들여 맨시티 선수들을 위한 전용기를 구입해 이마저도 선수들의 필요를 최적화하기 위해 전 좌석을 1등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추가로 만수르는 자동차 브랜드 제기어와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매년 신규 모델 차량을 선수들과 선수들의 가족 중 한 명에게까지 무료로 지급하고 있으며 선수들 전원에게 펜트하우스를 제공, 세계적인 요리사이자 한국에서도 유명한 고든 램지의 스승으로 알려진 마르코 피에르 화이트를 맨체스터 전용 수석 주방장으로 영입, 선수들을 위해 24시간 상시 대기하고 있는 의사와 변호사, 각 선수들의 경호원 배치까지 구단 소속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었으며 이외에도 맨시티 홈팬들이 교통 불편을 호소하자 모노레일을 설치해주고 맨시티 홈구장 일부엔 추운 겨울에도 관람할 수 있게 좌석 히터를 설치하는 등 만수르의 차원이 다른 투자는 구단의 선수뿐만 아니라 팬들을 위한 아낌없는 투자에서도 세간의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만수르의 이러한 투자는 구단을 인수한 이래 10년간 총합 약 2조 1천억가량을 진행하였으며 이러한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수르는 현재 맨시티에 대해 에베레스트 등반의 중간 정도 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제 겨우 절반 정도 투자하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축구구단의 천문학적인 투자로 이름이 알려지며 국내에선 만수르라는 이름이 일종의 부의 아이콘이 되자 자연스레 대중들의 관심은 그가 살고 있는 7성급 호텔 에미레이트 호텔이나 그가 소유한 초고가의 자동차에도 관심이 쏠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만수르는 평소 업무상 이동할 땐 레인지로버의 보그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중동 오일머니 부자들이 항상 그렇듯 기본 가격 5억 원짜리 페라리를 황금 도료를 발라 10억 원대 페라리로 재탄생시켜 타고 다니는 등 수십 개 중에 다양한 슈퍼카를 소유하고 있으나 사실상 만수르는 지금까지 두유노가 소개한 인물들과는 다르게 이러한 자동차를 몇 대 소유했나 열거하는 건 무의미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과거 만수르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이라며 많은 기사에도 보도된 이 게시물에는 만수르가 벤틀리와 롤렉스를 구매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과 함께 서민 체험을 위해 겨우 10억 원 남짓한 돈으로 차와 시계를 샀다며 서민이라는 단어에 전혀 다른 그만의 개념을 보여 화제가 되기도 했으며 또한 사실상 만수르가 몇십억짜리 자동차들을 갖고 있다고 언급하는 게 무색할 정도인 것이 만수르는 아예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의 주식을 대량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수르는 총 4조 7천억 원을 들여 독일 벤치사의 지분 9.1%를 소유해 벤치의 최대 주주이며 슈퍼카의 대명사 페라리 또한 약 1331억 원을 투자해 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수르는 포르쉐와 람보르기니, 아우디 등을 보유하고 있는 폭스바겐 그룹의 대주주이며 이를 총합하면 5조 원이 넘는 재산이 자동차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두유노가 만수르의 46억 원짜리 페라리를 언급할 필요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추가로 자동차 분야에서 끝이 아닌 만수르의 직책은 세계 여러 곳곳에서도 발견되었는데 만수르는 영국에서 두 번째로 큰 은행인 바클레이스 은행의 최대 주주이며 아부다비국의 왕자로서 국자석유투자회사 IPIC의 회장이자 뉴욕 크라이슬러 빌딩의 소유주 등 그를 부르는 수많은 직책에서도 그만의 남다른 재력이 엿보였습니다. 추가로 부자의 상징으로 손꼽히는 만수르의 세계에서 5번째로 큰 요트 토파즈는 가격이 약 7억 달러, 하나로 약 7,130억 원에 달해 길이
길이만 146m로 다양한 초호화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지난 2014년 영화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이 요트를 빌려 친구들과 파티를 열기도 해 화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만수르가 돈을 소비하는 스케일은 지금까지 두유노가 소개한 인물들 중 단 한 명을 제외하면 전혀 다른 차원의 소비 클래스이며 소비 단위가 몇천 몇억 몇십억이 아닌 기본 수백억 수천억 단위에서 조 단위로 그가 왜 중동에서 머나먼 대한민국에서조차도 부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 같습니다. 참고로 여담이긴 하나 과거 TV조선 강적들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자면 만수르 집안에서 일하는 가정부의 연봉이 약 1억 7천만 원에 달한다고 공개하였으며 이를 보고 방송인들은 만수르 가정부 집에는 가정부를 쓸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놀라운 것은 오늘 두유노가 다양한 방면으로 소개한 만수르의 약 34조 원 재산은 앞으로 만수르가 상속으로 물려받게 될 818조 원 재산의 약 24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며 만수르가 이 상속액을 5명의 형제들과 나눌 것이라 밝힌 만큼 이에 5분의 1인 163조 6천억 원만 갖는다 치더라도 오늘 두유노 영상에서 본 그의 모든 재력의 약 5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한편 이번 만수르 편을 조사하며 발견된 자료 중 보기 아쉬웠던 점은 과거 이러한 만수르의 재력이 세간에 알려지자 국내 일부 네티즌들이 만수르의 인스타그램에 1억 원만 주세요 같은 농담조의 구걸 댓글을 달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낯뜨거운 댓글들은 곧바로 국제망신이라며 국내 네티즌들에게 빈축을 샀으며 여러 언론 보도에까지 나라망신이라 보도되었습니다. 오늘은 삼성의 이건희 회장도 폰파리로 전락시킨다는 남자, 오늘 여러분이 여기까지 영상을 보는 7분 26초 동안 5,798만원을 벌어들인 남자,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국의 왕자이자 아랍에미리트 연방의 부총리이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시티의 구단주로도 알려진 세계적인 거부 셰이크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흐얀의 재력과 재산에 대해 알아본 두유노의 107번째 돈에 관한 이야기 석유부자 만수르 편이었습니다. 더 많은 흥미로운 스토리 두유노를 구독하고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나가는 웹툰 작가이자 현재 예능계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방송인인 기안84의 재력과 재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안84는 1984년생 올해 37살이며 본명은 김희민입니다. 과거 기안84가 만화가가 되겠다고 결심했을 당시 살고 있던 거주지가 경기도 화성시 기안동이고 본인이 1984년생이라 이를 합쳐 기안84라는 필명을 정했다는 그는 군 제대 후 2008년 노병가라는 작품으로 데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노병가라는 작품은 기안84가 제대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군대 이야기를 하면 재밌을 거다라는 대한민국 남자라면 한 번씩은 하게 되는 착각으로 만든 작품이라 결국 처참한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출시한 몇 편의 단편선에서도 번번이 고배를 마시며 웹툰 작가로서 현실의 벽을 느낀 기안84는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해보자 하고 새로운 작품을 내놓았는데 그렇게 세상에 나온 패션왕이라는 작품이 신드롬에 가까운 인기를 끌며 기안84는 인기 작가로 등극하게 돼 많은 대중들에게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2016년 2월 예능 나 혼자 산다를 첫 출연하게 되며 정말 자기 관리를 하지 않아 방송에서도 별로 떨지 않는 솔직하면서도 충격적인 모습으로 고정 출연까지 꿰찬 기안84는 마침내 2017년 MBC 연예대상에서 베스트 커플상까지 받게 되며 현재 방송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웹툰 작가 중 한 명으로서 웹툰과 방송이라는 두 마리 토끼로 큰 부를 쌓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안84의 높은 연봉이 처음 화제가 된 건 기안84가 과거 2016년 TVN 예능 택시에 출연해 2년 동안 연재하면서 30평 아파트 전세를 얻고 어머니에게는 차를 사드렸다 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최소 1억 원이 넘는 연봉을 공개해 많은 대중들의 관심이 그의 재력에 쏠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이 출연하는 각종 방송과 연재하는 웹툰 모두가 승승장구하며 최고의 주가를 달렸던 2019년 약 3년 만에 3배 이상 오른 기안84의 남다른 재력이 언론에까지 보도되며 다시 한번금 화제가 되었습니다. 2019년 네이버 웹툰에서 직접 공개한 자료에 따르자면 네이버 웹툰 정식 연재 작가 총 359명의 평균 연수익은 약 3억 1천만원 정도로 조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359명 작가들의 평균 연봉이므로 기안84는 패션왕이 성공 이후 과거부터 꾸준히 수요일 웹툰에서 상위권에 랭크되어 웹툰 작가들 중에서도 소득이 상위권에 속하는 작가이며 최근에는 토요일에도 회춘이라는 작품으로 주 2의 작품을 연재하고 있는 만큼 기안84의 소득은 네이버에서 발표한 359명의 웹툰 작가 평균 연봉 3억 1천만원보다는 훨씬 더 상회할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추정해보자면 기안84는 자신의 절친이자 금요일 웹툰 외모지상주의의 작가인 박태준 씨의 약 5억에서 6억의 연봉보다는 수입이 적다고 스스로 밝힌 적이 있는 만큼 웹툰 작가로서 기안84의 추정 연봉은 대략 3억 중반대에서 5억 원 사이로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고정 출연 중인 나 혼자 산다를 포함 다양한 예능 방송을 출연해 얻게 되는 출연료, 확인된 자료에서만 최소 6건의 CF를 출연하는 등 방송인으로서 크고 작은 다양한 수입들이 있지만 기안84는 과거 방송을 통해 방송 출연료는 웹툰 수익의 10분의 1 정도라고 언급하기도 하였으며 기안84도 생활비도 있고 세금도 냈을 테니 이 점은 퉁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득을 바탕으로 과거 나 혼자 산다에 처음 출연했을 당시 집이 없어 네이버 본사에서 숙식을 해결했던 기안84는 이후 전세가가 약 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분당 아파트에 집을 마련한 사실을 공개하였으며 이후 또 집을 옮겨 서울 중림동에 위치한 브라운스톤 서울 38층으로 이사하는 모습이 방송에서 공개돼 보는 이의 감탄을 자아낼 만큼 멋진 풍경과 야경으로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하였습니다.
되었습니다. 또한 가장 최근에는 경기도 과천시로 이사했다며 방송에서 공개된 기안84의 집은 마치 시간이 과거에 멈춘 듯 낡고 허름한 모습에 많은 이들의 의문을 자아내기도 하였는데, 언뜻 봐도 수십 년 이상이 된 것처럼 보이는 기안84의 아파트는 사실 매매가만 약 10억 원이 넘어가는 고가의 아파트로 경기도 과천이 재개발되면서 기안84의 아파트가 재건축 예정 단지로 지정되었기 때문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또한 기안84의 재력은 그가 평소 방송에서 언급한 부모님과 관련된 이야기에서도 엿보인 바 있습니다. 과거 노병가를 연재할 당시 아버지가 돌아가신 기안84는 방송을 통해 그때는 수입이 너무 적어 용돈 한 번 못 드린 게 아니라 언급한 바 있었는데, 그 때문인지 기안84는 제주도에 잠깐 있어보니 살기 좋더라 라는 어머니의 말 한마디에 제주도에 위치한 집을 사드리기도 하고, 또 차가 고장났다는 어머니의 말 한마디에 쿨하게 차 한 대 사라고 답하며 차를 사드리기도 하는 등 어머니가 필요하거나 원하는 게 있으면 웬만하면 다 해드리는 그의 효심에서도 그의 재력이 엿보인 바 있습니다. 참고로 기안84의 차는 과거에는 아우디 A7이나 렉서스 등 고가의 수입차를 탔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가장 마지막으로는 쉐보레 크루즈를 자신만의 스타일로 페인팅해 일명 아트카를 타고 다니는 모습을 방송에서 보여주다 최근 차가 퍼져버려 파란색 아반떼로 차를 바꾼 소식을 자신의 SNS를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보통 성공하면 점점 더 고가의 차를 사는 이들과는 다르게 기안84는 점점 높아지는 소득 대비 자동차는 오히려 검소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안84는 자신의 이름을 딴 법인회사를 차려 사무실을 오픈했다는 소식에서도 그의 재력이 엿보인 바 있는데, 인터넷에 게시된 주식회사 기안84의 신입직원 모집 공고글을 참조하면 신입급 기준 연봉 3천만원, 경력급 기준 연봉 3,300만원 이상이 지급되며 4대 보험 가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정도의 연봉과 대우는 동종업계 기준에선 최고 수준급 대우라고 평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러한 내용들을 기준으로 정리해 계산해보면 신입급 직원들의 월급이 달마다 최소 250만원, 5명인 만큼 1250만원이며, 마찬가지로 5명의 4대 보험 비용은 약 200만원 전후 추가로 사무실 월세와 관리비, 여러가지 사무실 내 기타 지출까지 감안해보았을 때 기안84는 한 달 회사 유지 비용으로만 최소 월 2천만원 정도의 지출이 예상되는 만큼 매년 해외 세미나를 2회씩 보내주겠다는 회사 대표로서의 모습에서도 그의 남다른 재력이 엿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기안84의 재력은 그의 따뜻한 선행에서도 엿보인 바 있었는데, 2018년 기안84는 큰돈은 아니지만 자신의 지인과 각각 300만원씩을 기부하겠다며 수원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경동원에 기부금을 전달하였으며, 2015년 자신의 절친인 박태준씨와 함께 기부 콜라보레이션을 이어가 3차 기부금까지 총 1900만원, 의류 1억 3천만원어치 상당을 기부하기도 해 성북구청으로부터 표창장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Slow but steady wins the race. 평소 워낙 무심한 행동과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모습으로 일명 태어난 김에 사는 남자라는 별명을 얻은 기안84. 그러나 자신의 부족함을 받아들일 줄 알고 느리지만 꾸준히 자신을 발전시키며 조금씩 변화한 그였기에 느리더라도 꾸준하면 경주를 이길 수 있다는 이 말처럼 어쩌면 많은 대중들은 천천히 발전해가는 기안84의 모습을 사랑한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보며 오늘의 영상을 마칩니다. 오늘은 최근 웹툰과 방송에서 최고의 주가를 달리고 있는 태어나본 김에 살아가고 있는 기안84의 재력과 재산에 대해 알아본 조인우의 104번째 돈에 관한 이야기, 웹툰 작가 기안84 편이었습니다. 다만은 흥미로운 스토리 조인우를 구독하고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최근 신천지 예수교회 교주 이만희 총회장이 국가 재난급 사태의 역학조사에서 거짓 자료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당하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과거부터 수많은 부정부패 행위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신천지 교주 이만희와 신천지의 재력과 재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만희는 1931년생 올해 90살입니다. 대부분의 대중들에게 개신교 계열의 반사회적 사이비 종교라 평가받는 신천지 예수교회 교주 이만희는 신천지 내에서는 교주라는 말에 부정적 의미를 의식해서 교주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고 하며, 보통은 총회장이라는 직함이나 이긴자, 사도 요한경 목자, 대언자, 회사 성령, 재림대의 예수라고도 불린다 합니다. 딱 듣기만 해도 뭔가 사이비티가 나는 것 같은 이만희의 신천지는 프로그램의 구성이나 특정인을 신격화한 모습만 봐도 강하게 표현하면 북한에서나 하는 행동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숭배 대상만 이만희로 바꿔놓은 느낌을 주는데, 신을 믿는다는 종교에서 반대로 사람이 우상화되고 신격화된 덕분인지 신천지는 국내뿐만 아니라 외신에서조차 막장 사이비 종교이자 컬트 집단으로 보도되기도 했으며, 참고로 신천지는 종교가 창립된 1984년을 원년으로 하기 때문에 1984년은 신천기 1년, 1985년은 신천기 2년 등의 단위로 사용한다고 하며,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 그들에게는 2020년이 아닌 신천기 37년이라고 합니다. 이는 마치 북한이 김일성이 태어난 기준을 원년으로 한 주체 연호와 비슷한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그저 신흥 종교단체 정도로만 인식되었던 신천지는 현재 대한민국 감염자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보도되며,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증오에 가까울 정도의 비난을 받게 되었고, 이러한 증오는 자연스레 대중들의 관심을 신천지란 종교에 쏠리게 해 다단계와 유사해 보이는
수익 구조와 평범치 않아 보이는 신도들의 봉사 헌금 등 그들의 재산 축적 방식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신천지가 돈을 모으는 방법은 언론에 보도된 자료만 해도 다양한 모습이 발견되었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는 이만희 총회장은 신도들이 타인에게 전도를 못하면 100만원 정도의 벌금을 내게 했다 합니다. 전도를 못했으면 전도비라도 내야 한다. 공짜 천국이 어디 있냐 라는 말을 하며 전도를 강조한 이만희는 이렇게 거두어들인 벌금의 일부를 전도를 많이 한 신도에게 준다고 하였는데, 그러나 막상 가장 많은 전도를 했다며 1등을 차지해 1억의 상금을 가져간 사람은 다름이 아닌 이만희 씨 본인이라 보도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벌금 때문인지 신천지에 몸담았던 사람들은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해 신분을 숨긴 채 전도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였으며, 많은 언론은 이런 특유의 포교 방식을 지적하며 이번 사태를 키웠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신천지는 사명이라는 이름의 자원봉사를 신도들에게 부탁하기도 하는데, 최근 이만희는 신천지 교회에서 약 7에서 10년 이상 사역한 자들에게 소송을 당하였으며 이들은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4000만원 정도의 노동력을 착취당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전임 사역자로 노동력을 착취당했다는 부분에 대해 일부 승소 판정을 하였으며, 다만 손해배상에서는 배상금을 500만원으로 확정하였다 보도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번 사태로 인해 정부가 조사한 신천지의 신도수가 21만 5천명에 달한다 하니 정말 적게 어림잡아 이중 10%인 21,500명을 재판부의 판단처럼 노동력을 착취당한 이로 인정받는다 가정해 동일한 배상금 500만원을 기준으로 잡고 단순계산 시 약 1075억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또한 신천지는 14만 4천명이라는 특정 숫자 안에 들어가는 조건인 총회 등록을 위해서는 매달 11조 건축헌금, 부서회비 등 다양한 이름의 헌금을 요구하는데, 참고로 14만 4천명이라는 숫자는 이만희 교주가 자신이 세상에 온 두 번째 예수라고 말하며 세계의 종말이 오면 자신이 14만 4천명을 데리고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주장한 숫자라 합니다. 이 때문에 신천지 신도들은 영생을 위한 필수 조건인 14만 4천명을 달성하고자 총회 등록을 위해 11조를 포함 다양한 헌금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이러한 헌금 중 가장 큰 몫을 차지한 것은 건축헌금이 차지했다고 신현웅 목사는 분석하였는데, 신 목사는 신천지 요한지파의 경우 자기 자리 마련 헌금이라는 것을 30년째 모으고 있다며 14만 4천명이 들어갈 수 있는 일종의 구원을 위한 방주 같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헌금을 내야 한다며 신도들을 독촉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신천지가 돈을 모으기 위한 방법은 다양합니다. 신천지는 수십만 명에 달하는 신도들에게 자체 매점을 이용해 물건을 판매하거나 또 이만희 교주의 설교 테이프, CD 등을 사게 해서 수입을 올리기도 하는 등, 이렇게 신도들에게 단순히 헌금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물건도 판매해 주요 수입원을 만들기도 하였으며, 이렇게 전도를 못할 경우 내야 하는 벌금과 다양한 명목들의 헌금, 노동력으로 볼 수 있는 봉사활동과 기타 수익까지 모두 합산하니 2017년 언론에 공개된 신천지의 연간 수입은 무려 2,700억원에 달한다 보도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해 국민일보는 신천지가 현금과 부동산 등 5천억원대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보도하였으며, 국내엔 55개 지교회와 266개 선교센터, 801개의 기타 부동산까지 있으며 해외에는 31개국에 28개 교회, 91개의 개척지가 있다 밝혔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파고들어 수년째 신천지의 탈퇴 매뉴얼까지 만들어 업로드한 유튜버 종말론 사무소에 따르면 신천지는 이미 현금 흐름만 1조원대에 육박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물론 이 모든 것을 이만희의 것이라 보기엔 어려울 수 있으나 북한에서의 김정은의 위치처럼 이만희 또한 신천지 내에서 1인 교주 지배체제로 37년을 유지해온 만큼 그의 재산이 어떠할지는 대략적으로나마 짐작할 수 있을 듯합니다. 그러나 100% 사실은 아닐 수 있어도 재산 현황이나 현금 흐름표를 공개하는 신천지와는 다르게 이만희의 개인 재산은 두윤호가 조사한 여타 인물들과는 다르게 거의 발견하지 못하였는데, 그나마 겨우 이만희의 개인 재산을 추정해볼 수라도 있었던 부분들은 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 일명 전피연이 이번 사태에서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이만희가 검찰에 고발당하자, 추가로 이만희 총회장은 이단 사이비 교주 역할 이외에 별다르게 재산을 형성할 능력이 없는 자라며 이만희와 그의 과거 내연녀로 알려진 김남희 씨의 100억원대 부동산 취득 과정의 횡령을 수사해달라고 요청하였다 합니다. 참고로 이들이 수사해달라고 요청한 부동산은 평화의 궁전으로 불리는 경기도 가평 고성리에 위치한 신천지 연수원으로 공시가만 30억, 시가는 50억으로 추정된다 보도되었으며, 가평군 선촌리에 위치한 별장은 5억 5천만원, 마지막으로 가평군 청평리와 경북 청도군 현리리 일대 토지 건물까지 모두 합산하면 총합 약 100억원 이상이 추정된다 합니다. 물론 이외에도 이만희의 토지 등기부 등본을 조사하다 발견된 그의 주소는 압구정 현대아파트로, 강남의 재건축 대장주로 손꼽히는 현대아파트는 작은 평수만 해도 최소 30억원대, 큰 평수는 43억에서 45억원대이며 신천지의 2인자라 불렸던 김남희 씨의 폭로로 알려진 이만희의 집은 큰 평수라고 하니 이만희의 집은 약 43억에서 45억원대의 아파트로 추정됩니다. 물론 이외에도 이만희의 개인 재산으로 추정해볼 수 있는 자료들은 많지는 않았지만 조금씩은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이만희의 외형적 재산은 거의 드러나지 않았을 뿐더러 두윤호 영상의 특성상 최대한 언론에서 보도된 팩트만을 담으려 노력하기 때문에 추정해보는 건 이 정도까지만 하는 것으로 퉁치도록 하겠습니다. MBC PD수첩, 개신교계 언론사인 CBS, 국민일보 등의 보도 내용을 종합하며 신천지는 교주 이만희를 불사의 존재로 추앙한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건 자명한 사실이며
신이 아닌 개인에 대한 신격화는 언제나 역사적으로도 모두 사기였다는 명료하면서도 아주 간단한 이 사실을 21만 5천 명의 신도들이 모두 깨닫길 바랍니다. 오늘은 설립 37년 만에 최대의 위기를 맞으며 최근 대한민국에서 IS 테러 집단과 같은 존재로 평가받고 있는 자칭 이긴 자이자 사동 요한경 목자이자 대언자이자 보혜사 성령이자 재림때의 예수 이만희의 재력과 재산에 대해 알아본 두인호의 113번째 돈에 관한 이야기 신천지 이만희 편이었습니다. 더 많은 흥미로운 스토리 두인호를 구독하고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가수 겸 방송인이며 3인조 보이그룹 터보의 멤버이자 리더를 맡고 있는 데뷔 25년 차지만 여전히 예능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김종국씨가 약 25년간 쌓아올린 재력과 재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종국씨는 1976년생 올해 45살입니다. 1995년 초 2인조 댄스그룹 터보로 데뷔한 김종국씨는 가요계의 차트를 터보 엔진처럼 쉬지 않고 달려가겠다는 의미의 터보라는 그룹명처럼 댄스곡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서정적인 발라드 곡들 또한 히트시키며 터보는 대중적인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김종국씨의 소속사는 조폭 계열로 무리한 스케줄 감행과 폭력, 수익금 배분 트러블까지 문제를 일으켜 김종국씨는 결국 2001년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터보의 성공적인 히트곡들과는 별개로 큰 수익을 거두지 못하고 그룹을 해체 솔로로 전향하게 되며 소속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김종국씨는 전 소속사의 방해로 인해 처절하게 실패하게 되었는데 이전 소속사의 대표는 공공연히 김종국을 연예계에서 매장시켜버리겠다 또는 죽여버리겠다는 식의 폭언 등을 하며 연예계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해 작곡가들이 김종국씨에게 새로운 곡을 써주지 못하게 하며 이러한 영향으로 결국 김종국씨의 첫 솔로 앨범은 처참한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얼마나 지독하고 무서운 괴롭힘이었는지 김종국씨가 이러한 힘든 상황을 털어놓게 된 것은 자그마치 그로부터 약 10년의 시간이 흐른 2010년 예능 강심장에 출연했어야 이러한 일화가 방송에서 공개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된 자에겐 결국 반드시 기회가 오듯 2004년 김종국씨는 SBS 예능 엑스맨을 찾아라에서 큰 활약을 통해 후속곡 한남자를 발표하였고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 이 명곡의 흥행으로 솔로 가수로서 홀로서기에 성공하자 김종국씨는 2005년 솔로 3집 제자리 걸음과 사랑스러워를 발표해 이는 결국 3연속 데이트를 기록하게 되며 김종국씨는 최후의 방송 3사 가요대상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조차도 김종국씨는 히트곡 한남자의 대성공에도 불구하고 음원 수익은 15만원밖에 받지 못하였는데 왜냐하면 당시에는 디지털 음원이란 개념이 막 생겨나던 시점이라 이러한 개념을 잘 몰랐던 김종국씨는 결국 제대로 된 계약을 하지 못해 엄청났던 음원 매출 대비 거의 소득을 올리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터보 시절의 연달은 히트곡들과 솔로 가수로서도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결국 터보 시절에 받은 중고차 한 대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별다른 소득을 쌓지 못한 김종국씨는 이후 중간중간 타 소속사도 잠시 거쳐가긴 했지만 결국 자신의 1인 기획사를 차려 예능과 솔로 앨범, 드라마 OST 등 꾸준한 활동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어느정도 안정궤도에 정착할 무렵 김종국씨에게도 드디어 볕들날이 찾아왔으니 김종국씨가 출연한 예능 런닝맨과 김종국씨가 그 안에서 보인 활약이 중국에까지 이어져 김종국씨는 한 중국 프로그램에서는 200만 위안 약 3억 6천만 원을 받기도 하였으며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800만 위안 약 15억 원이 넘는 출연료를 받기도 해 그동안의 고생의 보상인 듯 이러한 엄청난 부를 쌓은 소식이 국내 언론에까지 전해져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중국에서 런닝맨의 시청률은 약 5% 정도 나오는데 이는 한국으로 치면 시청률이 50% 정도인 셈이며 김종국씨는 중국에서는 유재석씨보다 인기가 높아 런닝맨 포스터 중앙에 선다고 합니다. 따라서 비록 소속사나 계약서 문제 등으로 약 1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소득을 쌓지 못하였지만 이렇게 국내 예능과 가요, CF에서까지 승승장구해 중국에서조차 배우 김수현씨와 송중기씨의 버금가는 인기로 큰 부를 쌓게 된 김종국씨는 1995년 데뷔 이후 현재까지 약 25년 만에 결국 1600만 달러 하나로 약 190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재산을 쌓게 되었다 보도되었습니다. 이러한 소득을 바탕으로 예능 미운 우리 새끼를 통해 알려진 김종국씨의 집은 강남 논현동에 위치한 아크로힐스 아파트입니다. 과거 경북 아파트가 재건축되어 2014년에 완공된 이 아파트는 한 부동산 관계자가 집 구조를 파악해 추론한 결과 32평형으로 매매가는 15억 5천만 원에서 17억 5천만 원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예능 미운 우리 새끼를 통해 알려진 김종국씨의 차는 수많은 연예인들이 애용하는 차로 알려진 벤츠의 SUV G바겐이며 김종국씨의 차는 벤츠의 G바겐 중에서도 가장 저렴하고 경제적인 모델인 G350 블루텍으로 출고가는 약 1억 4,800만 원입니다. 그러나 소유한 재산과는 다르게 집과 자동차 말고는 김종국씨의 재력이 엿보인 경우는 그리 흔치 않았는데 사실 김종국씨는 과거 한 방송에서 화장실 휴지를 한 칸씩 쓰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다고 말할 정도로 좋게 말하면 절약정신, 나쁘게 말하면 짠돌이 기질이 투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근검절약 정신이 투철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성격으로 김종국씨의 아버지 또한 절약의 화신답게 25년이 넘는 구두와 45년 된 시계를 여전히 사용하는 모습이
방송에서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김종국 씨도 마찬가지로 보통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수백만 원에 달하는 명품들을 구입하는 여타 연예인들과는 다르게 김종국 씨는 사치라고 해봐야 매번 같은 티셔츠와 바지들을 여러 개 구매하는 것이 최대의 사치로 보였으며, 과거 가수 하하가 자신의 집에 놀러와 라면을 끓여 먹을 때 수돗물이 아닌 생수로 끓여 먹으려 하자 이를 보고 어이없어하는 모습에서도 그의 남다른 절약 정신이 엿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신에게는 절약하는 모습과는 다르게 김종국 씨의 재력은 오히려 타인을 위해 소비하는 모습에서 더 자주 발견되었습니다. 김종국 씨의 친형이자 성형외과 전문의 김종명 씨는 과거 방송을 통해 김종국 씨가 자신의 학비를 6년간 뒷바라지한 사실을 공개해 끈끈한 형제애를 보인 바 있으며, 자신을 위해 명품을 사는 건 돈이 아깝다는 김종국 씨가 아끼는 동생들을 위해선 옷과 신발 등 100만 원 어치의 의류를 한 방에 사주는 등 자신의 주변과 소중한 사람들에겐 아낌없는 소비하는 모습에서 그의 재력이 엿보이기도 했습니다. 추가로 2012년 김종국 씨는 소년 소녀 가정을 돕기 위해 기부금을 전달하고 자선 활동에 참여해 어려운 처지의 아이들을 돕고 따뜻한 정을 나눴으며,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애도를 표하며 희망 브릿지 전국재해 구호협회에 5천만 원을 기부하고 희생자들의 임시합동 분향소를 찾아 애도를 표하는 등 타인을 위한 그만의 남다른 따뜻한 사치를 보인 바 있습니다. 추가로 김종국 씨의 팬클럽 파피투스가 기부활동 행사를 개최하자 이러한 소식을 들은 김종국 씨 또한 행사장을 찾아와 뜻깊은 시간을 함께하기도 하였으며, 2016년 김종국 씨의 데뷔 20주년을 기념해 팬들로부터 400kg의 쌀이 월드비전에 전달되는 등 스타로서의 선한 영향력이 팬들에게까지 전달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김종국 씨 편을 준비하며 자료조사 중 느껴진 건 1990년대 화려했던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김종국 씨는 가장 멋지게 살아남은 20세기 가수라는 점이었습니다. 댄스곡이 흥했던 시기에는 댄스 가수로 사랑을 받았으며, R&B와 발라드가 사랑받던 시기에는 환영받는 발라드 가수였던 김종국 씨, 연애 버라이어티가 대사일 때는 윤은혜와 함께 당연하지 커플로 사랑을 받으며, 관찰 예능이 흥하는 지금은 블랙마니아 짠돌이로 사랑을 받는 김종국 씨, 이처럼 인생의 난관이 찾아올 때마다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극복할 줄 아는 그였기에 40살이 넘었음에도 정상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김종국 씨야말로 가장 멋지게 살아남은 20세기 멀티 엔터테이너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보며 오늘의 영상을 마칩니다. 오늘은 1995년부터 2020년대까지 꾸준한 인기를 이어가고 있는 가수 겸 방송인 그룹 터보로 데뷔를 시작해 솔로 가수의 길을 걸으며 예능에서도 큰 활약을 펼치고 있는 가장 멋지게 살아남은 한 남자 김종국 씨의 재력과 재산에 대해 알아본 두인호의 111번째 돈에 관한 이야기, 멀티 엔터테이너 김종국 씨 편이었습니다. 더 많은 흥미로운 스토리 두인호를 구독하고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